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2020년도 강의 부동산 원론 3강째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장의 강론 중에 우리 2장의 자, 2편의 강론 중에 부동산 시장론은요.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온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뭔가 하면 1장에 있는 이 경제는 경제 시험 나오다 보니까 이걸 빼버리면요. 이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이한 건요. 좀 더 제가 하겠지만 이 고객 유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 허퍼의 고객 유인력, 뭐 레일리의 어떤 계산 문제, 컨버스의 문제, 이건 매년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에 있을 때 어떤 고객을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중 특히 중요한 건 결국은 이건 확증가죠.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 도시 공간과 도시 공간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지대. 이것도 말로 묻는 게 매년 시험 나오게 돼 있거든요. 특히 우리 중요한 것은 여기 도시공간, 지대 이런 건 전부 다 뭐가 힘든가 하면 학절이 힘든다고요. 그래서 학절 이름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시고 좀 더 본다면 이제 효율적 시간 가끔 툭툭 튀어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우리 사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처음 본 내용인데 이거 굳이 해서 우리 이까지 해서 어떤 문제를 맞출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아시고 자, 일단 중요한 건 2장을 보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 부동산 시장도 시험 나왔고 효율적 시장도 시험 나오고 예고 과정 시험 나왔고 그다음에 도시 공간 그다음에 지대 시험 나왔고 그다음에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산 문제. 자,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도시 공간 지대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런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 우리 항상 생각할 게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제 시장과 똑같다면 굳이 부동산 시장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딱 나면 항상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일반 경제 시장과 서로 비교해서 그 내용을 파악한다 생각하시라고. 이해됐죠? 첫 번째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개념 묻거든. 제일 먼저 부동산 시장은 완전 불안전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되어진데 중요한 건 설마 시험 냈을 때 부동산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시험 안 내게 돼 있다고. 뭐 어떻게 시험 내겠습니까? 이 말 낼 거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수가 존재하는데 이게 다수냐 소수가 장난치게 돼 있다고요. 또한 같이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뭐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런 내용 좀 정리해 보시고요. 일단 두 번째 하위 시장. 우리 특히 부동산은 일반지와들과 다르게 하위, 부분 같은 말이죠.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하위 시장 같은 말이 뭐냐 이겁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있고 그다음에 지역이 있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가격이 있으면 자, 이 말입니다. 유사 부동산에 대해서 같은 동네에 있으면 가격도 뭡니까?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30평인데 지역이 다르면 가격도 뭡니까? 다른 거죠? 이런 걸 가끔 시험 내더라 그 문제에서. 그럼 분명히 하위 또는 부분이 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 좀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 갈로 2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특성이 있죠. 자, 이건 나중에 혹시 우리 2차 시험 중에서 이 감정평가 이론 있죠. 이 이론이 가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암기합니다. 국수 비비기 공자외 전투인데 자, 이것도 결국은 부동산 시장 특성을 딱 묻는 순간 무조건 일반지와들 것으로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자, 다시요. 이 말입니다. 우리 항상 특성이란 걸 공부할 때 무조건 뭐 일반재와들 것으로 비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는데 자, 일반재와들과 서로 부동산 시장 비교하는데 자, 1번 부동산 시장은 뭐 있습니까? 국지적이면서 뭐죠? 개별적이죠? 근데 일반재는 결국 뭐 있습니까? 전국적이면서 뭐요? 일률적 아닙니까? 그럼 시험 낼 때 분명히 이 말듯이 이거 시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집을 만드는 시간 워낙 장기가 되어진 결과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죠. 이 말은 뭐냐? 수급 조절이 부동산은 곤란하지만 일반자는 단실 내에 만들 수 있는 결과 훨씬 더 용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틀린 말 낼 게 뭔가 보시라고요. 그럼 결국은 이 말은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집을 만드는 시간 워낙 장기가 되어지니까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하면 그 지금 당장 공급에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단기는 뭐 있습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되어져서 가격이 정상보다 폭등 폭락할 수 있는 결과
가격 왜곡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자, 부동산 시장 거래가 비공개입니다. 또한 야채 상품이 비표준화죠. 또한 야채 뭐이 시장이 비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거 비공개, 비표준, 비 뭐야 조직이죠. 이거와 서로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이 뭐냐? 무조건인 개별성이라고요. 자, 기타에 부동산은 일반 제아들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결과 사법상 규제를 받겠지만 부동산 뭐 있으면 소유권 자체 국가도 있고 개인도 있는 결과 공사법 규제 다 받는 거죠. 이 말 같은 말이 가격 왜곡이 발생한다. 그래서 시장 뭐 있으면 기능이 시장의 자유 조절 기능이 떨어지겠죠. 또한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싼 고가품이 되었으니까 대출금리 민감하죠. 즉 자금 유용성 관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외 외부 환경 영향 받고 이행과 전환 가능할 것이고 투자이든 거래든 항상 장기간 이루어진다. 이런 특성인데 이 중에 특히 우리 장난칠 건요. 앞에 이겁니다. 시장이 전국이 아니라 국지적이다.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 요거와 관련된 부동산 특성 개별성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려보시고 그 다음 부동산 시장 기능 이런 거 암기하셔야 돼. 그럼 참고로 이 뭐든지 기능이 딱 나오죠. 나오면 이건 절대 틀리면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 우리말 역할인데 그래서 보통 저는 이걸 이렇게 암기하면 자고가 정량인데 자, 이 말은 자, 시장은 결국 뭐 부동산 시장은 자원이 공간이 배분되는 기능이 있다고. 즉 특정 용도가 이 토지형 결정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돈을 주고 뭐 있습니까? 물건들을 교환 기능이 있을 것이고 또 시장에 가면 가격이 형성되겠다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마지막 가서 양과 질을 조정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주택 시장은 크게 두 개 있어. 물리적 측면과 반대 뭐 있습니까? 효용, 내가 느끼는 만족, 서비스 측면 두 개 있는데 물리란 건 있는 자체 모습 보는 거죠. 따라서 이건 물리 측면 반드시 이건 이질적 제약이 있지만 반대로 내가 느끼는 만족, 즉 효용적 또는 즉 서비스 측면에서 뭐 있습니까? 동질적인 물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항상 효용적 측면을 분석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 보통 이렇게 시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시험 내게 되죠. 수요자와 즉 이 판매자와 구매자 존재하는데 결국은 다수 대신 뭐 들어갑니까? 소수죠. 그래 보시고 그다음 2번처럼 똑같은 아파트인데 시장 지역이 분명히 달라지면 가격 다른 거죠. 그래 보시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 공급은 워낙 오랜 기간, 장기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 이 말 같으면 뭐요? 다른 말로 수급자를 곤란성 묻는 거죠. 네 번째, 상품이 시장에 비조직한데 이거와 서로 관련된 거 뭐라고요? 개별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시험 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실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효율적 시장. 자, 일단 우리 효율적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시키라고요. 맨 먼저 앞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효율적 시장과 밑에 보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있다죠. 그러면 자, 이거 보죠. 이제 우리 효율적이라는 개념 좀 기억하시라고요. 부동산학에서는 효율적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하고 내가 노력했던 대가인 뭐 있습니까?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항상.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약성과 중강성, 강성이 있는데 자, 이때 잘 보세요. 이제 우리 정보란 게 크게 세 개 정보 있습니다. 과거에 있는 정보가 있고 현재 정보가 있고 반대 뭐 있습니까? 미래 정보 크게 세 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게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결과 어느 누구도 초과임이 발생하지 않는 게 뭐라면 그게 효율적인데 자, 이때 잘 보세요. 이제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 맨 먼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있는 자, 과거는 과거 자료죠. 과거 자료. 그 다음에 현재란 말 뜻이 뭐냐? 결국은 공표된 사실. 된 사실이에요. 공표된 사실. 자, 그 다음에 미래 정보는 공표되지 않는 사실이죠. 그죠? 자, 일단
봐볼게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게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결과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게 효율적인데, 그죠? 모두가 과거처럼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게 뭐죠? 약성 효율적 시장이고, 그 다음에 모두가 공표된 사실까지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 게 뭐죠? 이게 중강성이죠. 그 다음에 예, 공표되지 않는 사실을 분석한 결과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게 강성 아닙니까? 그죠? 이걸 먼저 보시는데 항상 볼 때 딱 두 개 보셔야 됩니다. 이 정보가 어느 정보냐 먼저 분석하시고, 두 번째 항상 초과인이 발생하지 아니할 때가 뭐예요? 이게 효율적 시장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라들마다 자 다시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과거 자료 같은 말이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함에 따라서 초과인이 발생되지 않는 이게 약성효율적 시장이고, 공표된 사실 같은 말 기본적이죠. 이 말 같은 말이 결국은 중강성입니다. 그 결과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효율적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용어쓴답니다. 공표되지 않는 사실 같은 말 모든 정보를 분석함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게 강성효율적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라들마다 효율적 시장은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한국에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은 결국은 아까 자 우리 완전 경쟁 특성 알고 있죠? 모두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된 시장이 뭐냐? 그 강성이라는 거예요. 또한 시험에서 어느 누가 어떤 정보 이 말로 하면 강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통은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밑에 할당은 내용이 꽤 어렵다 보니까 실제 시험 내봐야 잘 안 내게 돼 있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 이 두 개 차이만 기억하시라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이 말입니다. 정보 비용이 수반될 것인가 묻는 건데, 존재하지 않는 경우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완전 경쟁이고요. 정보 비용이 수반된다. 이건 불완전 경쟁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문상에서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 하지 않는 경우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는데,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뭐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요. 초과인이 발생한다고 이게 비할당입니다. 따라서 뭐를 지금 하는가 하면요. 정보가 병을 딱 묻는 순간 답이 항상 완전 불완전 들어야 되지. 절대 이 말 대신 할당과 비할당 들어오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병과 할당과 비할당 관계 없습니다. 또 초과인과 결과 뭐 완전과 불완전 관계 없다고. 항상 초과는 제일 중요한 게 할당과 비할당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요 두 개만 차이만 구분하시면 어떤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아마 이제 프린터로 다운받을 수 있을 건데, 요 표를 반드시 좀 적어 놓으세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 또한 같이 할당과 비할당. 원래 시험에서는요. 할당 효율적 시장, 그다음 비할당 효율적 시험 안 냅니다. 비할당 시험 무슨 얘기입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시험 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 그림만 딱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이 말은 뭐냐? 완전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할당은 완전만 의미하지 않고 할당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불완전 경쟁은 할당이 될 수도 있고 비할당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비할당은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놓고 있죠. 그다음 할 게 뭔가 하면 완전과 불완전 차이가 뭡니까? 정보 비용이지. 뭐죠? 정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 완전이고, 정보 비용 수반되면 이건 불완전입니다. 그다음 할당과 비할당에 대한 차이를 뭐냐? 초과 이윤이 없으면 할당이고 초과이 있으면 비할당 보시라고. 이렇게 문제 푸시라고. 문제 풀 때. 자, 이걸 보시면서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1번. 뭐나 있습니까? 역사적, 과거나 있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약성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 있습니까? 효율적 시장 같은 말이 뭐예요? 초과는 획득할 수 없다는 거지. 두 번째,
자, 모든 정보 나온 순간 무조건 뭐야? 강승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초과인이 얻을 수 없다 나올 때 희열직상이죠. 이런 문제 푸시라고. 문제 3번은 누구든지 어떤 정보 나온 순간 무조건 이거 뭐 있습니까? 강승입니다.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거래 정보병이 수반된다 쓰는 순간 자 보자고요. 정보병을 딱 물으면 답은 문제고 뭐 있으면 완전 또는 불완전이 답이지 절대 이 말 대신 뭐 할당과 비할당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정보병 수반되었죠? 이 말은 뭐라고? 불완전 경쟁시장이라고. 알겠죠? 자, 그다음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시장뿐만 아니라 불완전 경쟁시장이 존재한다. 다시 볼게요. 자, 할당이란 놈은 완전 경쟁 또는 불완전 둘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문제 6번. 6번. 소수의 투자자가 값싸게 정보를 획득했다면 이 말이 벌써 이 말 같은 말 뭔지 압니까? 초과인이 발생한 이 말이에요. 초과인이. 그러니까 초과인이 발생한 이 말은 다른 말이 뭐 있으면 할당 효율적이 못한 시장이죠. 그죠? 일곱 번째, 자, 이런 것 좀 기와 참고로 자 잠시 지문상에서 만약에 동일하다 또는 같다. 그다음에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초과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 뜻이에요 이게. 초과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 같은 말이 뭐예요 결국은 할당 혈직 시장이죠. 이렇게 하시라고. 알겠죠? 문제 풀 때 다시 할게요. 지문상에서 무조건 동일하다 같다 이 말하면 결국 같은 말이 결국 뭐 있습니까? 초과임이 없다. 이 초과임이 없단 말 뜻입니다. 초과임이 없단 말 같은 말이 할당 혈직 시장입니다. 이걸 좀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특히 아마 지금 중에 효율적 시장은 아마 약성, 중강성, 강성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량을 먼저 보시고 절대 효율적 시장 같은 말 항상 초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어가 가자. 이 이어가 가정 실제 내용이 굉장히 쉽거든요. 쉬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이 기본 전제를 알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없지만 기본 전제 두 개입니다. 항상 소득은 고소득층과 저소득 두 개 구분된다. 이때 신규 주택은 무조건 고소득 계층만 가져가지 소득이 낮은 분은 절대 이 고가 주택을 신규를 가져갈 수 없다는 기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낮은 저소득 계층은 주택의 공급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고가 주택 중에 일부가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건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건물 가져온다고 이게 하향력합니다. 하향력을 통해서 공급을 전달받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은 이 종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여가는 크게 두 개 있죠. 상향여가, 반대 하향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향이란 것은 자,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 종류 상향여가, 반대 뭐 있죠? 하향여가. 요 집이 있는데 상향 이겁니다. 원래 저소득 계층이 갖고 있는 집을 갖다가 재개발된 학예에서 고소득이 가져간다 이게 상향이라고. 거꾸로 하향은 뭐 있습니까? 이 집이 원래 고소득 계층이 갖고 있는 집인데 시간이 경과되면 서서히 건물 등이 노후화되어진 결과 집값 떨어지겠죠. 저소득 계층이 가져간다고 이게 하향입니다. 이 말은 항상 시험 나왔을 때 마지막 어느 놈이 가져갈래 따라 결국은 상향과 하향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겠다, 그죠? 두 번째, 건물이 있을 때, 이 집을 팔 때 그냥 팔 것인가, 하자 보시에 팔 것이다. 보는데. 그래서, 자, 봐볼게요. 상향은 수선비보다 수선의 가치가 더 크게 뛴다는 거예요. 뛰면 당연히 그 건물 하자 보수하게 되죠. 한결과 집값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가치 정보이 더 크면 상향이고, 거꾸로 수선비 더 크면 하자 보수하자, 현재 있는 물건이 그냥 그대로 쓰다 보니까 하향여가입니다. 특히, 가장 시험을 많이 냈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뭐냐 있는 요걸 제일 시험 많이 낸다고요. 디귿번을. 자, 요걸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할게요. 책들이 약간 잘못된 책이 몇 개 있어서 좀 설명드립니다. 이런 거요. 자, 일단은 우리 집이 있으면 이렇게 볼게요. 자, 집이 있으면 9억, 예를 들어 9억 이상인 걸 고가주택, 9억 이하인 걸 저가를 해볼게요. 이때 내 소득이, 내 연봉이 3억 이상 넘어가면 이런 집을 살 수 있게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현재 내 연봉이 2억 5천 될 때 여기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 내 연봉이 3억 5천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 집을 버리고 이렇게 올라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이 말은 내 신분이 승격된 거죠. 그게 상향입니다. 그럼 상향력 할 때 뭐 있습니까? 소득 증가 등 때문에 저가에 대한 수요가 뭐예요? 감소한 거지. 그 다음에 거꾸로 하향력은 자 하향 갑니다. 이 집이란 건 아무래도 최하의 가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최하 값이 결국은 3억이 된다 치자고요. 이때 내 연봉이 1억 이상 될 때 이런 집을 살 수 있다 가정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요 밑에 집 사람들은 현재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에서 이 보조금을 한 3천 정도 준다면 이제는 내 연봉이 7천만 돼도 집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결국은 저가에 진입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곧 다른 말로 하향력이라고. 그러면 이 말은 보조금 등 같은 자 다시 보조금 등 같이 뭐 있습니까? 등을 지불하면 내 연봉이 올라간 효과 때문에 저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겠지. 그죠? 이게 하향입니다. 이건 사실 큰 의미 없고 이걸 좀 조심하라고. 자, 소득이 증가되었을 때 상향력은 반드시 뭐요? 예, 저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가 곧 이게 다른 말로 상향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주거 분리에 따른 여과정 있죠. 이거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 여가나 무조건 시험장 가서 이 그림 그리세요. 이 그림. 자, 중간에 경계적이 있는데 여기는 고급 주거지, 여기는 저급 주거지에 있습니다. 자,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여가 과정은 고급과 저급 분리요. 즉, 이 말은 이 고급과 저급 분리 절대 이게 다른 말 뭐 있습니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분리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항상 이게 발생되는 것은 인건지역 또는 도시 전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이 빈집, 좀 더 공가가 있을 때 여가 과정이 훨씬 원활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동그라미 2번 좀 조심하라고요. 자, 이 말이에요. 물어볼게. 사람들은 둘 중에 어디 살길 바랍니까? 그죠? 여기 살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얘는 얘 가까이 가길 바라겠죠. 거꾸로 고급 주거지에 있는 사람들 결국은 얘하고 분리되길 바랍니다. 이런 기본 심리, 기본 베이스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고급 주거지, 경계적인 인접에 있는 고급 주거지에 있는 집값은 뭡니까? 옆에 저급이란 여기 불리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얘보다 집값이 뭐죠? 떨어지겠다. 그죠? 거꾸로 예. 경계지 인접에 있는 저급 주거지는 옆에 고급이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적이 있다 보니까 얘는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 좀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역은 하자 보시지 않는 결과 점점점 건물 등이 노후화되니까 서서히 이 지역은 뭐 있습니까? 얘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산다고 되게 다른 말로 침입인데, 그죠? 현재기 무슨 여가죠? 얘가 이 집 가져간 거죠.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린 하향력을 쓴다고요. 자, 점점점 밀려가면 이 지역은 저급주택화가 되어진 결국은 천이에서 말씀했는데 이렇게 쭉 밀려가면 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 얘는 뭐 있습니까? 이렇게 넘어와서 이 지역을 재개발시켜버리기까죠. 재개발시켜버린 결과 뭐 있습니까? 이 지역이 고급주택화가 되었으니까 이건 다른 말로 천이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럼 참고로 침입이다 천이는 큰 의미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상향과 하향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 지역을 말합니까? 상향력가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하시라고. 다른 거 몰라도.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경계적 인접에 있는 저급 주거진 집값 올라간다. 경계적 인접은 고급적인 집값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 지역에 이 집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저수도 가져간 거죠. 이게 하향력입니다. 자, 저급 주지 고소득이 처리한 거죠. 이건 무슨 여가? 상향이죠. 자, 그다음에 이게 밑에 설럼가 빈민가 불량주택. 앞으로 설럼가 빈민가 이게 실제 한국에 해본 거예요. 해봤기 때문에 딱 이 기억하시는. 설럼가 빈민가는 무조건 시장 성공, 즉 자원이 효율적 배분된 거지. 이 말 대신 절대 뭐 시장 실패라는 용어 쓰면 틀립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걸 해결한 방식이 뭐가 있냐 묻거든. 무조건 철거 정책이 아니라 결국은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가는 특히 종이 없고 중요한 게 종이를 좀 정리하시라고 어려보시고. 자, 그럼 문제 가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주거 분리라는 것은 분명히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 분리지 절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분리했으면 틀린다는 거예요. 좀 기억하시고. 자, 이건 어떻게 보는가 하면요. 보세요. 상위 계층이 갖고 있는 집을 누가 마지막에 소득이 낮은 분 가져갔죠. 이건 하향력하죠. 그 다음에 3번 보기엔 보수를 통해서 가치 상승이 더 크대. 가치가. 이건 상향이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중요한 건 소득이 딱 나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무조건 뭘 보는가 하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상향이라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되면 뭐 있습니까? 이건 하향입니다. 고려 보시고. 그다음에 자,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저소득. 자, 칠판 보시고요. 고소득 주거 지역과 인접한 저소득 요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말은 집값이 할증되겠죠. 또 거꾸로 저소득층 주거 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요거 묻는 거죠. 집값이 할인되겠죠. 여기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요거 좀 정리해 보시고. 여섯 번째 이 말입니다. 고급 주거지의 수선비보다 주택 가치가 더 높다면 천위가 발생하지 않고 침입 자체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자, 조심할 게 이겁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이 분명히 고급 아닙니까? 이론상 봤을 때 30년 경과됐을 때 분명히 강남 지역은 분명히 이게 설럼과 빈민 같은 저급돼야 된다 사실은. 근데 계속 강남은 계속 고급 남아 있더라 이겁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수선비보다도 가치가 더 큰 계속해서 이전 하자 보사니까 더 이상 얘가 저급이 안 넘어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6번은 그 말입니다. 고급이 계속 원칙은 저급으로 변경된 일반적인데 때에 따라 보니까 고급이 계속 고급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존재하더라. 이런 말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어 과정 좀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하고 있는 지대와 도시 공간 구조는 거의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우리 경제학에서 보니까 지대에 대한 논증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요건 두 개 좀 하면 될 거예요. 고전학파는 결국은 토지와 자본을 구별했는데 신고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고전학파는 토지를 보는 시간에 어떻게 봤습니까? 자연적 특성, 즉 인간이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인간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불로소를 항상 본다는 거예요. 지대를 갖다가. 근데 신고전은 결국은 토지도 뭐 생산 가능한 물건 보는 거죠. 생산비로서. 그래서 결국 얘는 뭐 생산 요소 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지대는 크게 두 개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농업지대하고 그 반대 도시지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험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는 거면 농업지대 훨씬 시험 많이 나오게 있다고.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 학자가 부동산 원래 약 한 20명 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내용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누가 말하는 것만 기억 못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일단 농업지대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요 앞말만 따서 저는 이렇게 암기거든요. 2차 생활 마절사에서 뭐 TV수 평가사 중에서 평가사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 1차 통과인 2차생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2차 마절사에서 T 대신 저는 키비수를 마셔야만 합격한다 이렇게 암기한다고요. 자, 리가 누구 리카도지? 무슨 지대? 사액지대죠. 사액지대. 그다음에 우리 좀 이따 하지만 리카도는 지대의 원인 자체를 뭐라 봅니까? 그죠? 비옥도 같은 말은 뭐 결국은 생산비죠. 비옥도 또는 수학 체감이요. 을 통해서 결국은 뭐 있습니까? 발생하고 마르커스는 무슨 지대? 절대지대. 인데 지대의 원인은 뭐냐? 개인한테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화. 그죠? 소유권이 인정되면 결국은 거기서 지대 발생한답니다. 그다음 T 내는 위치 지대인데 얘는 결국 무슨 차이입니까? 수송비 절약이 지대 이렇게 암기한다고. 암기할 때. 물론 우리 도시 지대도 사실 암기하는 방식은 주로 저는 요거 합니다. 마준일만. 마샤러 무슨 지대? 준지대. 지대원이 뭐라고요? 1 해서 항상 일시적, 단기적으로 뭐 있습니까? 이용 대가고 대치대를 암기하는데 요것만 암기해서 거의 문제 맞출 수 있게 하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자, 일단 봐보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왜 이걸 제가 하는가 하면요. 학자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이 내용 보긴 봤어. 근데 이 누가 말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보통 시험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장난치지 않고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시험 내게 되어 있다고 실제 시험에서.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카드의 차액 지대는 뭐 있습니까? 지대의 원인이 뭐냐면 그다음 비옥도 차이 또는 같은 말 뭐 있습니까? 여기 없지만 수학 체감 법칙입니다. 고려 보시면서
결국 우리가 지대 발생하는 것은 우등지와 열동지에 있는 비옥도 차이만큼 저기 지대 발생한다는 거죠. 다만 조심할 건 뭐가 있는가 하면 리카드는 절대 한계지에서 뭐 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결국은 자 다시 해볼게요. 요 마르커스하고 리카드의 차이는 한계지에 지대가 있냐 묻는 거지. 리카드는 지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칼막스 있는 거죠. 그럼 참고로 있죠. 이 마르커스는 리카드를 그냥 그대로 따온선입니다. 그대로 따왔는데 이 말은 결국 마르커스도 일종의 비옥도 인정한 거예요. 비옥도 차이 있다는 인정한 겁니다. 이건 좀 기억하시라고. 하는데 얘가 공부하다 보면 딱 걸린 게 있다고. 뭐가 걸리는가 하면 한계 제품이 지대가 없다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한 결과 보니까 지대가 한계 지대에 있다 판단한 거예요. 원인이 뭐냐 이거죠. 모든 땅에 보니까 개인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부족한 만큼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지대를 요구하면 지대를 줄 수밖에 없다 해서 곧이게 반드시 모든 땅이 지대에 있다 해서 어디 절대 지대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이것만 다 정리하시고 그러면 우리 T네는요. 자 이렇게 봤으면 다시 요 두 개 비교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T네는 중요한 건 수성비 절약인데 그럼 도심 건계는 그만큼 뭐 있습니까? 운송비가 절감되어진 만큼 토지가 지대가 비싸겠죠. 지대가 비싼 만큼 결국은 이 토지가 뭐합니까? 집약지 이용된다는 거.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고 이게 이 T넨인데 그럼 참고로 운송비 수송비에 장난치는 사람 딱 하나입니다. 누가 있는 건 T넨밖에 없다고. 물론 뒤에 가면 우리 입지에선 공업 입지에서 특히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배분. 배분 운송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운송비가 장난치는 사람 딱 두 명인데 지대에서는 결국은 T넨이고 그다음에 공업 입지에서 뭐 있습니까? 배분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이런 게 시험 꽤 많이 나죠. 마샬은 준지대. 이 준지대 말 뜻은 뭡니까? 지대도 아닌 게 지대인 차량 아닙니까? 원칙은 이건 지대가 아니면 뭐면 임려인데 지대인 차량 거죠. 따라서 우리 항상 나오거든. 이 말 말씀인데 준지대라는 것은 기계 기구 등에 대해서 언제 단기간 일시적 이용 대가일 때 어떻게 준지대입니다. 그래 보시고 헤이거의 마찰 변경 넘어가시 큰 의미 갖지 말고 그다음에 여기 4번은 이게 파레토. 자, 4번은 파레토에 뭐 있습니까? 우리 경제지대입니다. 4번은 파레토의 경제지대. 이거 아마 경제학에 배웠을 거예요. 다음에 이때 중요한 건요. 전용 수입이란 개념을 아시라고. 전용 수입이란 것은 다른 용도로 제한되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 수입이죠. 고려 보시면서 그다음에 앞에 1번요. 입지 경쟁과 그다음에 지대 곡선, 즉 입찰 지대 곡선 알론서 한 말인데 알론서. 자, 요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충분히 시험 낼 수 있거든요. 자, 잠시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알론스의 입찰지대 곡선. 자, 이게 지대이고요. 이게 도심과 그다음 외곽이 있습니다. 외곽이 있으면요. 지대곡선 A란 지대곡선, B란 지대곡선, 그다음에 C란 지대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각각에 있는 산업들마다 지대곡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가볼게요. 이 말 묻는 겁니다. 자, 요거 입지 경쟁 결과 최대 지대 지불 능력자의 그 토지 할당된다. 자, 이거 보세요 이 말입니다. 현재 보니까 여기에서 A라는 산업과 B와 C가 있으면 각각의 산업마다 지대곡선 차이가 있는 이유는 각 산업마다 뭐 있습니까? 순영가 차이인데 참고로 여기 보니까 순영가 차이인데 이때 가장 높은 지대를 줄 수 있는 산업마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볼게 이제 최대 지대 지불 능력자 그 토지를 찾았는데 이때 최대라는 것은 뭐 있어? 반드시 순영가 같으면 뭐죠? 초과인이 최대가 얻을 수 있는 산업마다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 기업의 지대 지불 곡선 차이가 있는 이유는 분명히 각 기업의 순형가, 즉 초과인 차이 지을 때 이 말 대신 매출액 쓰면 틀립니다. 이 말 좀 기억하시고 세 번째 보니까 각 지대 곡선상에선 정상 이윤이 0이 되는 지점이라고요. 자,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바꾸세요. 정상, 자, 이 말입니다. 보세요. 각 지대 곡선상에서는 자, 요타에 있네 보니까 정상 이온이 뭐요? 극대가 되는 지점이고 좀 오타가 있는데 초과 이온이 뭐 있습니까? 초과 이온이 0이 되는 지점 이렇게 가시라고. 자, 이건 좀 수정하자고요.
초과인이 0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 보시고 우리 T는 나오면요. 이 지대에서 이 운송비 개념을 최초 도입한 T는입니다. 그러면서 T는 농업 이론 가지고 도시 접목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뭐 여기 있는 알론스 입찰지대 곡선을 갖다 접목한 거고, 두 번째 좀 이따 있지만 동심원 이론 있죠. 요걸 갖다 접목한 사람이에요. 요걸 좀 따로 정리해 보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고전학파는 결국 뭐 있습니까? 토지와 자본을 구별한 거죠. 신고준 구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토지에 뭐 있습니까? 자연적 특성이 부정성 측면을 강조니까 인간이 땅을 만들 수 없는 결과 그 땅에 대한 땅에 대해서 이용 대가는 전부 불로소를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항상 주운지대 나오면 무조건 이거 뭐 있어? 다른 거 보지 말고 장기 이 말 쓰지 말고 일시적 단기간 이용 대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옥도 수학 체감나 이거 무조건 니카도 거라고. 자, 네 번째는 절대 지대라는 건 결국 뭐 있습니까? 그 토지 소유 자체, 즉 소유권에서 발생할 것이고, 또한 중요한 말은 한계지 밖의 지대는 발생을 않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 보시라고요. 다섯 번째 위치에 따라 결국 지대가 달라지는데 이는 위치와 관련된 것은 누굽니까? T는이죠. 항상 T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뭐 있습니까? 운송이 많이 드니까 지대는 훨씬 뭐야? 하락하게 되죠. 그다음에 알론스 입찰지대 나오고도 무조건 뭐야? 초과인이 0이 되는 지점이에요. 절대 이 말은 정상 0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수정했던 거 있죠? 이걸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 도시공간 구조. 이 도시공간 구조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하면요. 이 그림 있죠. 그림과의 모든 걸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 자, 우리 동심원은 이게 동심원이죠? 동심원. 선형은 이런 게 선형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게 CBD고 그다음에 자,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동심원은 소득이 낮은 벌 항상 도심한 쪽이 있습니다. 저소득, 고소득이 있다고. 보통 여기 우리 점이란 말은 다른 말로 설렘과 빈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거 이게 고급 주거지가 있고 저급이 있으면요. 자, 봐볼게요 이제. 우리 동심원 이게 동심원이죠. 동자는 가틀동자죠. 가틀동자인데 자, 깊이 심입니다. 이 말은 같은 계층, 같은 깊이에서 이렇게 원 형태를 떼서 어떻게 동심원이라고. 선형이란 결국 뭐 있어요? 이렇게 부채꼴이죠. 부채꼴 같은 말이 우리 뭐 한자로 뭐랍니까? 네, 부채 같은 말이 선형. 이렇습니다. 선형. 자, 그러면 이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항상 동심원은 소득이 낮은 분이 도시만 쭉 가더라. 거꾸로 선형은 이 살기 가장 좋은 동네, 즉 편리성이 제일 좋은 동네 누가 차지하냐? 결국은 고소득 시작이 되어 있답니다. 이런 것을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이때 두 번째 도시가 점점점 확장될 때 있죠. 옆에 있는 요직을 침범해서 이렇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통 다른 말로 침입과 천의 과정을 통해서 서울시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형이란 말 뜻이 거죠. 도시는 절대 이런 원형 형태로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쪽 특정한 점은 계속 커지는 이렇게. 어떤 이런 점은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왜? 산이나 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쪽 측면이 계속 커질 수 있는 이 지역은 도로교통, 교통이 뭐 있습니까? 발달되는 지역이 계속 커지다 이겁니다. 원리가. 자, 이런 두 개 특징을 먼저 기억하시는데 그러면 봐볼게요 이제. 자, 보세요. 버제스란 건 버제스와 호이트는 둘 다 특징이 도시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커지는데 동심원은 항상 뭐 있습니까? 옆에 있는 지역을 침입과 천의 과정을 통해 계속 서울시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 보시고 얘는 항상 뭐 특징, 교통 무슨 축을 따라 무조건 확장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교통난 무조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예, 선형 보시면 돼요. 두 번째, 2번에 굉장히 큰 차이 있습니다. 자, 둘 다 살기 좋고 교통 등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자 볼게요. 버제스는 고용 기회 많고 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무조건 도시만 쪽 아닙니까? 도시만 쪽 누가 살고 있습니까? 소득이 낮은 분이지. 그래서 얘는 항상 고용 기회 많고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결국은 저수 계층이라고. 근데 선형이란 건 아까 말했듯이 살기 가장 좋은 지역을 무조건 고급을 우선 먼저 차지한다 했죠. 그래서 접근성 등이 양호한 지역은 무조건 이건 다른 말로 고수 계층. 완전 반대 아닙니까? 이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까요? 동심에서 범죄, 질병 등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되는 다른 지역은 소득이 높은 지역, 낮은 지역이죠.
그 소득이 낮은 지역은 도심 안쪽에 있습니까? 외곽에 있습니까?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범죄, 질병 등이 많이 발생된 지역은 도심 안쪽에 기억하시라고요. 자, 마지막에 해리스 율만의 다 핵심 이론인데, 자, 이건 이 말입니다. 원래 서울은 단핵이었었는데 이게 점점점 서울시가 되어서 서울이 인구가 유입되어진 결과 도심 안쪽에 보니까 이게 집값 등이 워낙 비싸죠. 비싸서 할 수 없이 부도심이 외곽에 이렇게 형성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핵이 여러 개 있다 해서 고대 부도시 다핵인데 다핵 발생연이 묻거든. 발생연이 뭐냐 묻거든. 딱 세 개 마시면 돼요. 첫 번째, 자 도심 안쪽 워낙 집값이 비싸거든. 임대료가. 그 높은 지대를 줄 수 없는 분은 할 수 없이 외곽 가서 이렇게 이런 집 부도시 형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다음 두 번째, 동종업종이 같이 모여서 핵을 형성한답니다. 이건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종업종이 같이 모여서 핵을 형성할 것이고 이종업종이 이에 상반된 분리 핵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 이해 되겠습니까? 핵의 성립 요인은 집과 그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결국은 핵이 부도심 형성될 것이고 또 동종업종이 집적 이익 때문에 같이 있으면 훨씬 더 이익이 있는 결과 같이 모여서 핵이 형성할 것이고 또 뭐 있습니까? 이종업종은 이에 상반된 분리해서 핵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요. 이거와 관련된 문제 봐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거죠. 범죄, 질병 등이 적은 지역을 훨씬 더 동심에선 고소득 계층이죠. 우리 동심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으면 고소득 계층 외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이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할 건 고용기가 많고 접근성 양호한 지역이 저소득층이 있는 거죠. 누가 동심은. 근데 반대로 선형은요. 선형은 누가 있습니까? 고소득입니다.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니까 교통이란 말 나오죠. 부채꼴 나오죠. 이건 무조건 선형 이 말이라고. 네 번째 다핵 이론은 다핵 발생 요인은 유사할 동안 같이 있어야 될 집적이 이질할 동안에 뭐 있으면 비양립성 일권 분리해서 해경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 보시고. 예, 일단 지대와 도시 공간 구조는 꼭 좀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입지. 입지는 보니까 최근에 문제는 전부 다 이 부동산 원론에선 내본다 시험 내본다 뭐라는 줄 압니까? 요거 나왔어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말로 묻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은 입지도 크게 두 개, 상업이론과 공업 두 개 있는데 주로 공부할 건 상업이론 공부하시라고요. 자, 특히 상업이론 학자 두 개.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크리스탈의 중심지하고 그다음 뭐 있습니까? 인력이론. 그럼 참고로 중심지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중심지란 결국 뭐 있습니까? 정확한 말 중심지는 이 말입니다. 자, 크리스탈 중심지 나오거든. 재와 등을 공급해주는 장소. 공급해주는 곳. 자, 우리 동네에서 라면 살 때 어디 갑니까? 슈퍼 가죠? 이마트 가죠? 이런 중심지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중심 나오도 무조건 뭐 슈퍼, 이마트를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커리설 중심지는 항상 뭘 하는 딱 두 개를 강조했습니다.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즉 슈퍼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두 번째, 포섭 원리. 중심지가 고차원과 저차원, 중차원 어떻게 포섭되어 있을까 이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 나온 순간 무조건 뭐 있습니까? 크리스탈 중심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자 이건 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인력은 인리가 아니고 입지란 건 항상 시험 나오거든요. 나올 소지가 있으면 좀 정리를 하시라고요. 특히 우리 평가에서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자, 여기 있는 동네 슈퍼가 있어. 네, 슈퍼를 찾을 건데요. 자, 이 고객이 쭉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는 거에 돼 있는데 내가 본전보기에서 올 수 있는 고객이 100명이면 본전 본답니다. 100명. 우리 이런 걸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한 점포가 유지될 수 있는 최소요 뭐랍니까? 요구치는 용어 쓴다고. 근데 실제로는 고객을 따져보니까 실제가 400명 정도 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고객은 내 물건을 살 수 있는 고객 중에 마지막으로는 고객 아닙니까? 이런 걸 다른 말로 재화 도달 범위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오면 본전 벌 수 있는데 원래 상권이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오는 고객이 400이면 결국은 저는 뭐 있습니까? 이 지역에 점포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더 크다 보지 말고 항상 보니까 크리스탈의 중심적 슈퍼가 형성되는 과정 설명인데 뭘 통해서 했냐 보니까 재와 도달 범위와 최소 거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더라 이 말 뜻이라고요. 요거 좀 기억하시고 포섭이란 말이 말입니다. 우리 백화점 상권 안에 보니까 이 이마트를 포함되어 있는 거 이마트 그죠? 되어 있거든요. 이마트는 뭐 있습니까? 자, 백화점 이마트를 생각하시고 안에 또 동네 슈퍼가 있죠? 슈퍼가.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 보통 이제 고천 생각하시고 이마트 원래 중천 생각하시고요. 동네 슈퍼 저천 중심 생각하시면 되는데 백화점 안에 보니까 이 이마트와 동네 슈퍼 포함되어 있죠. 이와 이런 포석 원리, 즉 이 관계를 설명해서 누구냐? 곧 이게 그리스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상권 크기 재와 도달 범위가 더 큰 게 고천 중심지죠. 자, 그리고 랠리에 자, 그다음에 중심지 간 상호작용을 설명한 인력인데 인력은 크게 학자가 3명이 있습니다. 랠리의 소매 인력, 허프의 확률 모형, 컨버스에 뭐 있습니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있다고요. 근데 사실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랠리의 소매 인력과 그다음에 허프의 확률을 기억하시는데 자, 이 두 개 차이를 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랠리는 항상 기본 전제가 상권이 딱 2개만 있을 가정합니다. 허프는 결국은 상권이 3개 이상, 2개 이상 있을 가정한다고. 자, 그럼 결국은 이 랠리부터 합니다. 랠리가 있고 허프가 있으면 상권이 딱 2개만 있다 가정을 두고 이 중간에 고객이 쭉 분포되어 있는데 얘는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고객들은 쭉 분포되어 있지만 이 고객은 딱 한 개 있는 점포의 물건 산다는 가정이 있다고요. 무조건. 그래서 주로 묻는 게 뭘 묻는 이 묻습니다. 어디에서 고객이 분리될까? 고객이 분리될 수 있는 경계점 파악을 목적이라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헛보 보니까 아니 이 고객은 항상 물건 살 때 딱 하나의 슈퍼에 물건 사는 그건 아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 동네에 있는 슈퍼에 딱 한 곳에 물건 삽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 곳에 있는 슈퍼에 물건 산다는 거예요. 저기 말은 다른 말로 A란 점포와 B란 점포가 있으면 이렇게 상권이 이렇게 뭐 있어? 중첩이 발생하더라. 이런 이제 두 개 같은 것을 비교하시라고. 그러면 여기 고객은 무조건 A 가겠다, 그죠? 여기 고객은 B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이미 내가 갈 수 있는 점포는 딱 정해져 있죠?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리 뭘 하냐니까 확정론지 접근 방식이라고. 근데 요 고객은 A, B 둘러 간단 말이에요. 하는데 우리 여러분 실제 자기 동네 슈퍼에 보니까 2개 슈퍼에 갈 때 한번 갈 때면 딱딱 반반씩 갑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갈 수 있는 확률이 분명 달라진다는 거예요.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나는 보니까 A 슈퍼에 있는 이 슈퍼 주인이 굉장히 여잔데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70%갈 거야. 30%갈 거라고. 확률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확률 넣는 접근 방식이라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봐볼게요. 자, 보세요. 랠리는 이미 갈 곳 정해져 있죠. 확정론, 결정론 접근 방식인데 허퍼는 뭐 있습니까? 이 슈퍼에 갈 때 확률로 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중요한 건 랠리는 뭘 강조하면 이 상권이 어디에서 분리될까? 쪼개지는 곳이 뭐냐 파악을 목적이에요. 허퍼는 그게 아니라 상권이 서로 중복되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디귿번.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제 만약에 A 슈퍼의 크기가 B 슈퍼의 크기보다 똑같은 그러면 상권 경계 분리점은 중앙되겠죠. 근데 A는 대형 백화점이고 이 B는 동네 슈퍼라면 당연히 뭐 고객이 훨씬 더 많이 가는 것이 백화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쯤에서 결국은 고객이 분리될 건데 상권 경계점 훨씬 가까운 쪽은 상권이 뭐예요? 작은 쪽 가까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허퍼를 보니까 시장 점유율 파악할 수 있죠. A라는 슈퍼는 시장 점유율 70% 아닙니까? 자, 따라서 바보기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랠리는 요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권이 작은 쪽이 상권 경계에 가깝다.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파악한다. 또는 고객 유인력 파악한다. 이건 다른 말 뭐 있습니까? 허퍼요. 그다음 인력에는 공식을 할 건데 공식은 이런 거리의 반비례 크기에 뭐 비례합니다. 이 크기란 말은 다른 말로 크기 대신 뭐 인구나 면적으로 대신합니다. 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근데 보통 공식은 여기 마찰계수 마찰계수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랠리는 기본 전제가 거리의 제곱에 항상 반비례거든요. 그래서
랠리는 굳이 마찰계수 항상 이성을 쓰게 돼 있다고. 근데 허업번은 반드시 마찰계수 써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 푸는 방식 아시면 돼요. 그래 보시고 컨버스는 제가 좀 이따 문제 풀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예, 컨버스는 단지 랠리 이론 수정한 이론인데 예, 상권 경계를 갖다 실제 측정한 사람이 컨버스는 그냥 넘어가죠. 이건 계산 문제 보시면 되니까. 자, 그래 보시고 나머지 이런 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공간 균배라는 것은 두 점포의 공간 서로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건데, 자, 뭐 이건 최근에 보니까 시험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집재랑 같이 뭐 있는 거예요. 산재는 흩어져 있는 겁니다. 상품 유행에 따른 유행 가끔 시험 낼 때 이거 시험 내면 좀 어려운데 왜 어려운가요? 이게 전부 다 이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러면 선매품이란 건 이게 선매. 영어 원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서는 쇼핑 구조. 이걸 우리 일본에서는 선매 쓴다고. 자, 암기하지 말고 특히 여성분들 있죠. 우리 쇼핑, 백화점 갈 때 뭐 옷 살 때 보니까 옷을 바로 잡고 이 바로 마음에 드는 딱 바로 이 잡고 그냥 나오지 않죠, 그죠? 이것저것 가격도 스타일도 등등 쭉 비교해서 마음에 드는 물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선매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뭘 넣어야 됩니까? 비교한 후기만 넣어야 된다고. 전문품 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 골프 같은 거 이건 나하고 당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데라면 전문품을 생각하시면. 상권 획득 방식은 예, 공간 독점이 이겁니다. 자, 공간 독점은 우리 동사무소, 즉 우리 지금 현재 보니까 주민센터는 각각 동마다 한 개 있는 거죠. 이게 약간 공간 독점이에요. 우리 옛날에 보니까 주유소는 일정 거리면 딱 한 개 인가지였거든. 이 공간 독점이라고. 그래서 공간 독점 나면 항상 면허가 필요하다, 거리 제한을 둔다 이 말은 공간 독점입니다. 시장 침투는 누구나 마음대로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허가 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런 거 아닙니까? 누구나의 상권에 이렇게 보니까 마음대로 틈새지 않게 이렇게 끼어드는 게 있죠. 이게 전부 다 시장 침투라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모든 정보는 시장 침투입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인데 시장 침투라 나면 항상 중요한 말은 상권의 중첩된다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분산 시장 저거 보통 가구점 같은 건데 이건 특히 뭐 있습니까? 전문화된 상품이 있는 것보다 분산 시장이 분리돼 있어. 고급 시장 저거 분리돼 있다고. 그러면 분산 시장 저거 뭔데 아마 나온다면 거의 이게 이 시장 침투 제일 나올 확률이 크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매장용 부동산 부지 선정은 요 순서 기억하시라고. 기존 부지 분석을 먼저 하고 그다음부터 넓은 것부터 좋게 분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 부지 분석, 도시 분석, 인건적 분석, 대상 이 권린적 선정, 마지막 가서 대상 부지 선정한다. 그래 보시고 나머지 이런 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공업이란 건 공업은 이론 자체가 중요한데 이론이 두 개 있다죠. 배버하고 레슈. 자, 중요한 건 배버가 중요합니다. 배버는 최소 비용 이론. 이 말은 공장 등 입주할 때 비용이 가장 싼 지역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공장 입지를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뭐냐? 요 세 개. 세 개를 굳이 암기하지 말고 운송비 등을 고려한다 생각하시라고. 이때 가장 중요한 뭐냐? 운송비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수송비를 항상 뭘 가지고 고르냐면 거리와 무게 합을 통해 결정합니다. 자, 거꾸로 레슈는 최대수라는 것은 가장 많이 파는 지역이 있죠. 즉, 이 말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입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장 입지요인이 여기 세 개, 원료 지향령, 시장 지향령, 집적 지향이 있는데 그중에 원료 지향령과 시장 지향령 뭘 보고 하는가 하면 이 그림 있죠. 요거 하세요. 자, 보세요. 원료가 있고 제품이 있으면 요거 그림 그리시라고요. 부피 가지고 모든 그리시라고. 부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문제 풀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피가 큰 쪽이 결국은 공장 간다 생각하세요. 원료가 더 크면 원료 지향력이고 제품이 더 크면 뭐 있습니까? 이건 시장 지향력이 가시라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 나오거든. 자 원료 정리해 볼까요? 자 이 원료 지향력이죠. 중량이 뭐하죠? 감사하는 거지. 그죠? 운송비 훨씬 더 큰 게 누가 더 크겠습니까? 원료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림 그리시라고 자꾸 문제 풀 때. 자, 그다음에 이 원료 정량 제일 중요한 건 특정한 지역, 특정한 지역에서 나는 원료인데 대부분 이걸 다른 말로 편제 또는 국제 원료라고 고려 보시고 시장 지향령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이 뭐냐 묻고도 무조건 이건 집적 지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그냥 정리해 보시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 자 문제 풀어볼게요. 중심지 형성 과정을 설명한 건 결국 그래서의 중심지다. 근데 중심지간 상호작용. 자, 이 말입니다. 거의. A란 이 슈퍼하고 B란 슈퍼가 있을 때 여기 고개 어느 정도 끌어올 것이고 이게 상호작용이지. 그죠? 이런 말씀은 곧 이건 다른 말로 허프의 확률 모임이라고요. 구분하셔야 돼. 커리스탈러는 항상 뭐 있습니까? 이 중심전체와 도달 범위가 최소값이 큰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한 결국은 중심지를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중심지간의 포석을 묻는다. 이건 전부 다 커리스탈러입니다. 네 번째, 상권 분리 경계를 강조한 건 넬리. 넬리 항상 뭐 있습니까? 고기가 이미 결정된 거죠. 결정론적 접근 방식 또는 확률론적 접근 방식이라고. 다섯 번째, 자 이게 장난 많이 치는 거예요. 거리의 반비례 인구 면적 크기에 비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랠리의 소매 인력은 두 점포의 상권이 작은 쪽의 상권 경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상권 중첩 인정한다, 시장 점유율 파악한다, 그러면 이건 허퍼 들어가시라고요. 자, 그다음에 여덟 번째 비교한 후에 말 나오면 곧 뭐요? 이건 선매법, 그죠? 선매 뭐요? 결국은 쇼핑 구조입니다. 시간과 노력 아까 안 넣었으면 전문품. 그다음에 상권 중첩을 강조한다. 이건 시장 침투법. 그다음에 이 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공장, 공업 이론입니다. 자, 배번은 이런 걸 고르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송비죠. 또 최소 비용 이런 결과는 수송비랑 반드시 뭐 있습니까? 무게와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요. 원료지형 나오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이 그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원료지형. 원료와 제품이 있어요. 이것만 그리면 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료 지향량 중량 감소이고 원료수 이런 원료지수는 이 말입니다. 제품분의 원료요. 제품 원료 1보다 큰 거죠. 또한 얘는 주로 뭐 있습니까? 너가 더 무겁습니까? 원료가 더 무거운 거죠. 그래 보시고 자 04번은 기술 연관성 높다. 그 결과 비용 절감되냐면 직접 지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나왔는데 보통 있죠. 실제 시험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공식이 있는데 공식이 자 원칙은 자 이건 레일리든 허퍼든 이러합니다. 우리 상권이 세 개 있죠. 그럼 이렇게 합니다. 원래 보세요. A, B, C. 그다음에 여기 뭘 파란 목적이죠? B죠. 자 이런 건데 자 꼭 하실 거.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문제 나면 확인할 겁니다. 첫 번째 상권수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 실제 고객수 이 말은 그 전체에 있는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가 먼저 확인해서 실제 고객수를 먼저 확인하시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것은 뭐 있습니까? 마찰 개수가 얼마 될 것인가? 항상 마찰 개수 2를 줄 수도 있고 3을 줄 수 있습니다. 요거 세 개 기억하시라고. 다만 랠리는 마찰 개수가 없습니다. 안 주어진다고. 그래서 랠리는 항상 마찰 개수 2야. 2인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 상권수 3개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객수 15만 명 중에 80%죠? 자, 전체 고객 15만 명 중에서 80%면 12만 명이 간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마찰 개수 얼마입니까? 2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이거 정석대로 쓰면요. 이래 써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공식이 뭐요? 거리의 마찰 개수 얼마? 제곱성에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면적 또는 뭐요? 인구를 하게 돼 있다고. 그 원칙은 이렇게 공식을 한번 써볼까 이거? 자, 우리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공부했을 거예요. 자, A란 건 거리가 얼마요? 5의 자성분의 매장 크기 얼마요? 만. 플러스 B도 뭐 있습니까? 10의 자성에 대해서 4만. 플러스 C는 5의 자성에 대해서 5천 아닙니까? 했던 걸 B는 이렇게 우리 아마 이 문제 구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나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이건 몽땅 다 비율로서 할 거예요. 비율로서. 자, 일단 이거 좀 씌워 볼게요. 그러니까 상권 3개고 12만 고객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걸 다시 해볼게. A, B, C가 있다, 그죠? 자, 항상 분모의 거리가 있고 여기 우리 거꾸로 이걸 반대로 하겠습니다. 자, 면적 이렇게 해볼게요. 면적. 면적이 만. 그다음 얼마요? 4만. 그다음 얼마 있습니까? 5천. 거리가 보니까 5, 10, 5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면 액면가를 그냥 쓰는 좀 좋은데 나 같으면 제일 쓰면 뭐라는 거면 여기 그냥 바로 약분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거리는 거리가 약분하고 크기는 크기가 약분한다고. 그러면 거리 5를 기준으로 이건 1 되겠죠? 요거 2 되겠죠? 1 된다고. 매장 면적 5천을 기준으로 이게 1 되면 얘는 2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 4만 원 이건 얼마요? 5천이 5,001이면 8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이제 자, 공식 항상 뭐 보내? 거리의 면적이죠? 맞춰서 2다, 그죠? 그러면 자, 이걸 액면가에 그대로 집어넣으라고. 요 속에. 자, 거리 얼마야? 1. 요거 2. 요거 1 되지. 맞춰서 2죠? 매장 면적은 2, 8, 1이죠. 해보니까 요거 얼마 됩니까? 1분의 2는 2. 요거 얼마요? 2 되지. 요거 얼마죠? 1 되지. 이렇게 해서 그다음 뭐라는가 하면 요 값을 다 더해보세요. 다음에 결국은 5 되지. 그래서 A 매장의 전체 인구 중에 5분의 2 간다. B 매장 5분의 2 간다. C 매장이 5분의 2 간다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이 말은 자, 우리 B 매장 물었던 거 아닙니까? 전체 고객 얼마예요? 12만 명 중에서 얼마 된다고? 5분의 2. 그 얼마 되겠습니까? 2만 40%니까 자, 4만 얼마요? 8천 명 간다. 이거 다 구하시라고. 이거보다 이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할 때 뭐는가 하면 이런 방식 하시라고. 무조건 하고. 약분해서 그냥 거리분해서 요 값 나오면 요거 다 더해서 5분의 1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게 아마 앞으로 계속 거의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면 허퍼는 꼭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컨버스. 이건 우리 아마 이게 30회 때 작년 시험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에.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이렇게 하세요. 공식이.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상권 분리 경계점인데요. 자, 잠시 해보세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속도면 다 개설이야. 그러니까 컨버스 나오면 무슨 공식 딱 하나 기억하시라고. 자, 이 말입니다. 1 플러스 루트 기준 면적분. 정확 공식은 좀 다른 거예요. 상대 면적. 이렇게 하죠. 분의 거리. 이런 거예요. 저거는 버리면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A, 자, 이 말이거든요. A하고 이 B가 있는데 A에 있는 인구가 16만이고 B는 4만. 이 전체 거리가 보니 얼마 있습니까? 거리가 15km인데 A를 기점에서 몇 킬로에서 이 고객 분리될까? 경계점 어딜까? 따져보는 거라고. 경계점이. 자, 이런 건데 이것도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 약분해버려. 거리끼리. 면적끼리. 요건 4대 1 되겠지. 여기 현재 뭐야? 무슨 면적? 기준 면적이지. 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기준 면적, 여기 기준 4죠? 이게 상대죠? 상대면 1 아닙니까? 요값 2분의 1 되지. 거리가 15km죠? 15km. 2분의 1 되지? 이 로또 풀면? 그럼 결국 이 말은 뭐야? 1 플러스 2, 2분의 1 되면 2분의 얼마요? 3분의 15km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값은 뭐 됩니까? 10km.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30대 시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액면거리 자꾸 풀지 하지 말고 약분. 둘 약분입니다. 그러니까 랠리든 허퍼든 랠리 허퍼는 좀 이렇게 푸시라고. 푸시고
그다음에 컨버스는 이게 작년 시험 나지만 우리 저 같으면 이거 시험 안 나올 것도 앞으로 한번 이래서 문제지. 컨버스는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이 랠리의 뭐 상권 분리 경계점 실제 측정해 본 사람이 결국 컨버스라고 사실은 그런 건데 어딘 거 보시고 넘어가시고 항상 나오거든. 여기 뭐 있습니까? 네. 아까 했듯이 레일리하고 허퍼 것만 좀 기억하세요. 이거. 할 때 항상 이건 비율로 하셔야 돼요. 이건 100%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라고요. 자, 일단 오늘 요 정도 할 거예요. 제가 할 거고 그래 보시고요. 특히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 꽤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특히 뭐 있으면 이 입지는 좀 잘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네, 3강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